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릴게요.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윤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네, 책 소개와 저자 소개해드릴게요. 1951년 중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가 기상하여 강제 노동 후 취침하기까지의 하루 동안 그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일어난 내용을 서술한 책이에요. 실제 작가의 강제 수용소의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이야기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책의 저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저항 작가로 알려졌는데요. 1918년 러시아 출생으로 1962년 첫 작품인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발표했고 다수의 작품으로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소련 정부의 방해로 시상식에 참석을 못하고 스위스로 망명했으며 이후 1994년 러시아로 귀환해서 2008년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좋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책 소개와 저자 소개 드렸고요. 저희 새 멤버 윤슬이와 이슬이가 함께 읽는 첫 번째 책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언제나처럼 저희가 앞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나갈 거고요. 저희 독서 스텔라가 7년 만에 만나는 첫 번째 러시아 작가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책은 총 20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민음사의 책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7년 만에 처음 읽는 러시아 작가의 작품이라니 오늘 더욱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 책은 책의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가 수용소에서 보내는 하루를 무려 200페이지에 걸쳐서 풀어내고 있고요. 책의 마지막 208페이지부터 읽어나가 볼게요. 슈오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여기서 슈오프는 책의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의 다른 이름이고요.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고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입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하던 몸도 이제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책 전반에 걸쳐 200페이지에 걸쳐서 풀어내는 작가 솔제니친이 이야기하는 소설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느꼈고 책에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풀어서 함께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슈오프의 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슈오프는 기상 신호 소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언제나 기상 소리에 맞춰 잠을 깨곤 했다. 저모 때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오프의 하루 일과를 그리기 위해서 책의 첫 페이지부터 슈오프의 기상을, 슈오프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고요. 책의 10페이지,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처럼 단순히 생산계획부의 지시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슈오프는 불현듯 생각해낸다. 오늘은 중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상부에서는 슈오프의 반인 제104반을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장,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작업 현장인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배치시킬 계획 중이다. 이름이 사회주의 생활단지지 그곳은 눈 덮인 허허벌판에 있는 구덩이 하나가 전부다. 무엇보다도 우선 그곳에서 해야 할 작업은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박아 죄수 자신들의 탈주를 막기 위한 가시철조망을 만들고 나서 건설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루 슈오프에게 일어날 작업 그리고 어떤 일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책의 초반부에 작가인 솔제니친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 사회주의 생활단지라는 곳에서 그려지는 작업 현장 그리고 그 전후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의 25페이지에 야채 수프는 따뜻하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인데 다 식어버렸으니 오늘은 그나마도 운이 없는 날이다. 그러나 슈오프는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설사 지붕이 불탄다고 해도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침 식사 시간 10분, 점심과 저녁 시간 5분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이다. 하루 15분의 식사 시간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이 슈오프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슬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오프가 가지는 수용소의 하루 식사 시간은 총 15분이라는 것, 아침과 점심, 저녁을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5분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식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식사 장면은 책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식사와 관련한 내용을 이어가면 슈호프는 펠트 장화에 꽂혀있던 숟가락을 뽑아든다. 이 숟가락이야말로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다. 북부 수용소를 전전하는 동안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그런 소중한 물건이다. 슈호프 자신이 직접 알루미늄 전선을 녹여 모래에 부어 만든 숟가락으로 손잡이에는 우스치 이지마 1944년이라는 글자까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일한 삶의 목적 그리고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식사 시간과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죄수들은 생각조차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언제나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마련이다. 누군가 매트 속에 감춰둔 빵 조각을 뒤지지는 않을까? 저녁에 유무실에 가서 작업 면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 중령을 기어이 영창에 집어넣을까? 아니면 용서를 해줄까? 채자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하얗고 포근한 셔츠를 손에 넣었을까? 틀림없이 사물보관소에 뇌물을 집어주고 얻은 것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에서 그걸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서 죄수들은 몸도 수용소에 갇혀있긴 하지만 생각조차도 결국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수용소 생활에 매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느끼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타의 소설들이 그렇듯이 책의 초반부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크게는 2명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한 명은 이반 데니소비치, 즉 슈호프가 속해 있는 제104반의 반장, 책의 35페이지. 그때 반장이 목청을 한번 가다듬고는 벌떡 일어나서 지시를 내린다. 이제 그만 졸고 일어나. 제104반 모두 밖으로 나와. 그러자 졸던 녀석들이나 안 졸던 녀석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반원들이 일어나서 하품을 하며 입구로 몰려간다. 반장은 벌써 무려 19년이나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단 1분이라도 점호 시간 전에 미리 반원들을 불러내는 법이 없다. 그가, 즉 반장이 밖으로 나와 하고 말하는 순간이 점호 시간이다.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려 20년 가까이 수용소 생활을 한 반장, 그리고 이러한 반장이 가진 권한과 권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책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용소에서 각 반의 반장들이 가진 리더십, 그리고 그들이 가진 능력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거나 필요로 하는 장면들이 보여서 흔히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겠어? 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들은 다 범죄자 아니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서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작가인 솔제니친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슬이 말한 것처럼 반장인 추리는 소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반장을 만났는지가 결국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어떤 리더를 만나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 방식 혹은 태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독서 스텔라의 수장, 리더. 네? 바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7년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책의 작가인 솔제니친이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약 12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수용소에서의 하루라는 이 소설의 내용들이 꽤나 현실감 있게 그리고 사실을 기반한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내용으로 책의 38페이지. 수용소에는 이른바 화공이란 사람이 셋 있다. 그들은 감독관들에게 보수도 없이 그림을 그려줘야 할 뿐 아니라 아침마다 작업 출동 전에 돌아가면서 죄수들의 번호표를 새로 써줘야 한다. 오늘은 수염이 하얀 늙은 화공이 당번이다. 붓으로 모자 위에 번호표에 숫자를 써놓고 있는 부분 마치 신부가 이마에 성유를 바르고 있는 모습 같다. 실제 놀란 건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는 화공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역할도 수감자들이 일임하고 있었구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점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실제 글로 적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솔제니친이 실제 수용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책을 거듭하면서 보다 다양한 직업 그리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 소설이 더욱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의 58페이지에 보면 이반 데니소비치는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버릇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간수들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마음 편했다. 아직도 형기를 마치려면 겨울을 2번, 여름을 2번, 그러니까 2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벽걸이 문제가 그를 여간 초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반 데니소비치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아내가 원했던 염색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요. 오히려 수용소에서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을 계획한다던가
그 외에 가족의 생계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수용소의 생활이 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한 부분도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의 주요 이벤트 중 하나로 등장하는 바로 인원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책의 46페이지. 여기서는 죄수 한 사람의 숫자가 황금보다 더 중하다. 철조망 밖에서 죄수의 머릿수가 하나라도 모자라면 그들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건 수감자가 아닌 수용소 측의 직원들을 의미하고요. 반대쪽에서는 경호대 부관이 눈을 번득이며 수를 세고 있다. 그는 경호대 측에서 나온 중이다. 절대로 인원수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머릿수에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는 날이면 자기 머리로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 여기서 자기 머리로 보충한다는 건 바로 그 수용소 직원, 즉 경호대 부관이 수감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만큼 인원수에 대해서, 즉 죄수들의 머릿수가 비어나지 않게 그 인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책의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 500명에 달하는 죄수들 중에서 한 명이 부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수감자들이 그 한 명을 인해서 고생하는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어요. 책의 91페이지 보면 슈오프가 킬리가스에게 말한다. 자네한테 내린 25년의 형기를 자꾸 세려고 하지 마. 25년을 살지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 확실한 건 내가 꼬박 8년을 살았다는 것뿐이야. 발밑만 보고 걸어다니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이곳을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곳을 나갈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테니 말이야. 이 부분에서는 자신한테 내린 형벌이 25년이 되더라도 그 이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자신이 사회로 돌아갈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힘든 생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어보면 한때는 아주 좋은 때도 있어서 무조건 10년이 언도된 적도 있었다. 형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49년 이후부터는, 즉 1949년 이후부터는 시대가 바뀌어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모두 25년이었다. 10년이라면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도 있겠지만 수용소에서 25년을 견뎌보라고.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 무게와 종류에 관계없이 1949년 이후 수용소에 소감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5년의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슈오프, 즉 이반 데니소비치는 그 이전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전체 10년의 형기를 받았다는 것. 자, 그런데 여기까지 책을 읽어 나오면서 독자로서 궁금증이 드는 건 이 슈오프는 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대목이었고, 그게 바로 책의 83페이지.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슈오프가 수용소에 들어온 죄목은 반역죄이다.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 일부러 조국을 배반하기 위해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된 다음 풀려난 것은 독일 첩보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수행할 계획이었는지 슈오프 자신도, 즉 이반 데니소비치 자신도 취조관도 꾸며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란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10년의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없던 일을 그냥 인정해야만 했던 상황도 이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작가인 솔제니친이 스탈린의 독재에 대항했다는 점도 이 소설의 주인공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슬이 말한 것처럼 실제 역사적으로도 솔제니친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을 코수염 사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반체제 인사로 체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저 이슬이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는 이유 또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느껴진 책의 89페이지. 멀리 펼쳐진 허허벌판 위로 언제나 바람이 불어댄다. 여름엔 건조하고 뜨거운 열풍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냉랭한 한풍이 몰아친다. 옛날부터 이곳은 불모의 땅이었다. 그런데 겹겹이 에워싸인 수용소의 철조망 안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상부에서 정해준 배급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남의 것을 훔치는 놈일수록 땅을 파는 일과는 먼 놈들일 것이다. 군말 말고 땅이나 파고 주는 것이나 받고 꺼지라는 식이다. 냉큼 죽을 받아들고 창고에서 물러나란 말이다.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 법이다. 작가인 솔제니친이 표현한 것처럼 이날 하루 주인공이 이반 데니소비치가 수용소에서 겪는 혹은 수용소를 둘러싼 배경과 환경을 사실에 기반해 소설적으로 풀어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 표현이 멋지다 혹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름다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서의 현실, 그리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이러한 대목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책 106페이지. 그러나 파블로가 두 그릇을 자기한테 건네주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심장이 다 멈춰버릴 정도였다. 두 그릇을 다 나에게 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한다.
식당에서의 죽 한 그릇은 그날의 마지막 끼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데요. 그런 이 상황에서 슈오프가 죽그릇 술을 속여서 받아오긴 했지만 죽그릇의 주인은 부반장이었기 때문에 파볼로가 자기한테 식사를 건네주는 순간에 슈오프는 기대하지 않는 척했지만 너무 좋아서 심장이 다 멈춰버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수용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슈오프는 결국 두 그릇을 먹어 치웠다는 거. 맛있게 먹었죠. 잘했어요. 잘했지 뭐. 맛있게 먹었지. 우리 주인공 슈오프가 이반 데니소비치가 든든히 배불리 먹었다는 점에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책에서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데 같은 제104반의 일원 중 한 명인 부이노프스키 중령. 책의 97페이지. 자기 죽그릇을 비운 지는 오래되었지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인 없는 죽그릇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눈치다. 그는 단지 5분 전에 자신이 다른 반원을 마구 쫓아내고 차지한 자리에 이젠 자신이 다른 반원들에게 내줘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수용소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노동을 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즉 부이노프스키 중령에게 지금과 같은 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이 순간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명령을 내리는 해군 중령에서 굼뜨고 소심한 한 사람의 수용소 죄인으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굼떠서야 앞으로 25년이라는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그의 등을 밀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자리를 비키려고 야단들이다. 사회에서는 해군 중령으로서 부하들을 호령했던 그리고 진두지휘했던 부이노프스키가 이곳 수용소에서는 25년은커녕 채 하루도 살아내기 버거운 환경을 주인공인 8년차 수용소 생활하고 있는 슈오프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슬이와 윤슬이도 이러한 수용소 생활을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뭐 저희라고 가서 잘하겠어요. 그래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당시의 장면과 상황이 그려져서 이 중령에게는 저 개인적으로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책 113페이지. 슈오프는 지름길을 걸어가다가 눈 위에 줄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장 어디에 쓸 데는 없지만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얼른 주워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중앙 난방 건물에 숨겨두면 될 일이다. 준비하는 자는 부자보다 나은 법이다.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만 하기에는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담배를 교환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온 소포에 있는 빵이나 물건들을 받을 수 있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슈오프 같은 경우에는 눈썰미가 좋게 줄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거를 위험할 수는 있지만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의 미래 어떤 부분에 쓸지 모르는 부분을 대비하는 게 보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슈오프에게는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책의 후반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면은 대부분이 아마 보셨을 영화 쇼생크 탈출 또는 알카트라즈 탈출 같은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각 영화의 주인공들이 탈출을 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물물교환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줄칼을 왜 주인공인 슈오프가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작은 줄칼 조각이긴 하지만 사회처럼 계급이나 부의 여부가 수용소에서는 다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언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부자보다 낫다는 표현이 책을 읽다 보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냥 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준비는커녕 차라리 부자가 나을 것 같아요. 책의 119페이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변 인물 2명과 우리 주인공 슈오프까지 모두 등장하는 씬인데요. 반장하고 중령이 소리친다. 즉 슈오프가 속해 있는 제104반의 반장인 추린을 중령인 부이노프스키가 부른 장면이고요. 다른 사람과 짝을 지어줘요. 이놈과는 같이를 못하겠소. 그러자 추린 반장이 바로 인원 배치를 다시 한다. 페추코프는 아래로 내려가서 발판에 벽돌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그것도 몇 개를 올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혼자 떨어져 있게 했다. 부이노프스키 중령은 알료시카와 한 팀이 되었다. 알료시카는 온순한 젊은이다. 반장이 아래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벽돌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또 도착한 모양이다. 반년 동안이나 한 대도 못 보았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무더기로 들락날락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이 가진 리더십과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업 현장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수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원 배치와 상황 판단까지 반장인 추린의 역할이 도드라지는 장면이라고 보였어요. 책의 135페이지. 경호병이 고함을 친다. 줄을 맞춰서 똑바로 서란 말이야. 벌써 그들의 차례가 되었다. 인원수는 벌써 400을 넘기고 다시 12번째 대열이었는데 그 뒤로는 슈오프와 부이노프스키 둘뿐이었다. 경호병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주판을 가지고 수군거린다. 수가 부족하다.
또다시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이다.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는군. 인원수는 462명밖에 안 된다. 463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또다시 문 쪽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죄수들이 어느새 문 앞으로 바싹 몰려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반복되자 죄수들은 완전히 열을 받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것은 죄수 본인들의 시간이다. 여기서 정범이 끝나면 죄수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수용소까지 또 걸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느라 줄을 서야 하는 것이다.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작업장에서 돌아오는 죄수들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가기가 일쑤다. 먼저 신체 검사를 받으면 그만큼 먼저 수용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용소 안으로 들어간 반은 그날 저녁 내내 어디를 가든 선두를 차지한다. 식당에서 줄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려니와 소포를 찾으러 가는 것도, 보관소에 가는 일도, 사식 취사장에 가는 일도, 문화교육부에 편지를 붙이러 가는데도 의무실이니 이발소니 목욕탕이니 어느 곳에서도 제일 먼저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책의 139페이지 제32반에 한 사람이 부족하다. 제32반이다. 소란이 일어난다. 제32반 부반장과 다른 젊은 반원 한 사람이 없어진 놈을 찾으러 자동차 수리공장 작업장으로 황급히 달려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구냐, 왜 없어졌느냐 하고 묻고 야단이 났다. 조금 후에 슈오프의 귀에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얼굴이 가무잡잡한 몰다비아인이 없어졌다. 몰다비아인이라니. 어떤 몰다비아인 말이냐. 왜? 그 루마니아 간첩이라고 소문이 난 그 자식 말이야. 그 녀석은 진짜 간첩이라던데? 죄수의 명부를 살펴보고 있던 경호대장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만일 간첩이 탈주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즉 경호대장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책 155페이지. 어쨌든 슈오프는 작업 종료 시간도 못 들을 정도로 열심히 일할 놈이 있다는 사실이 영 믿어지지 않는다. 슈오프는 자기 자신이 방금까지 온통 열중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게다가 너무 빨리 위병소로 갈 시간이 되었다고 짜증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슈오프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추위에 떨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놈의 몰다비아인이 30분만 늦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병호병이 그놈을 이 무리들에게 건네주기라도 한다면 늑대들에게 던져진 송아지 새끼처럼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슈오프는 본인도 굉장히 열중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른 죄수가 집밥 시간에 늦어지니까 짜증을 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죄수들도 슈오프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윤슬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인 슈오프의 다양한 감정 변화 중 화를 내는 대목 또는 분노의 치민 장면을 목격할 수 있고요. 책 156페이지. 자동차 수리공장 작업장에서 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니 그 몰다비아 놈을 찾아낸 모양이다. 세 사람이 가까이 오자 욕지거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0분이나 잡아놓았다는 것은 지금 농담이 아니다. 몰다비아 놈은 지새끼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고 달려온다. 몰다비아인은 고개를 기울이고 말없이 뒷걸음질을 한다. 이때 제32반 부반장이 앞으로 나온다. 이 미친 자식이 글쎄 미장이 발판에 올라가서 몰래 몸을 녹이고 있다가 잠이 들었지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부반장이, 즉 32반의 부반장이 주먹을 휘두르며 몰다비아인의 목덜미와 잔등을 마구 후려친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 경호병에게서 떼어놓을 생각이다. 몰다비아인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자 이번에는 같은 반, 즉 제32반에 있는 헝가리인이 뛰어나와서 발로 엉덩이를 마구 걷어찬다. 이 녀석아,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다.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간첩 노릇을 할 수는 있는 법이야. 간첩 노릇이야 단순하고 또 즐거운 일이 아니냔 말이다. 그런데 중노동 수용소에서 10년간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보란 말이다. 경호병이 카빈총을 치운다. 그러자 경호대장이 소리를 지른다. 문에서 물러서 오열종대로 서라.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탈주한 것으로 오해받거나 오인받은 몰다비아인을 지키기 위해서 제32반의 부반장과 헝가리인이 몰다비아인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경호대장과 경호병의 시선을 돌린다. 시선을 돌리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주먹다짐을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의 동료인, 같은 32반의 인원인 이 몰다비아인을 지키게 된다는 것. 이러한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꽤나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책에서는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다비아인 같은 경우에 부반장과 헝가리인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경호병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영창을 가거나 더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반의 반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 몰다비아인을 꾸짖어 줌으로써
더 극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설명하듯이 수용소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탈주자들은 을에 경호병들에게 목숨을 잃기 십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망자가 생기면 경호병들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한 채 도망자를 찾느라 악이 오를 대로 올라 찾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쏘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붙잡힌 탈주자는 살아 돌아오는 법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몰다비아인이 탈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탈주를 한 것으로 오인을 받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악이 오를 대로 올라 경호대장과 경호병이 몰다비아인을 총으로 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책 194페이지. 슈오프는 드디어 거나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빵은 남겨두었다. 국을 2그릇이나 먹고 빵까지 먹는다는 것은 어쩐지 분에 넘치는 일이다. 빵은 내일 몫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인간의 배라는 것이 배은망덕한 것이라서 이전에 배불렀던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내일이면 또 시끄럽게 졸을 것이 뻔하니까 말이다. 이 대목에서 거나한 저녁 식사라는 표현이던가 빵을 내일 몫으로 남겨둔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배고픔이라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고 수용소에 있어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짧은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작가인 솔제니친이 수용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현실감 있게 썼다라고 보이는 문장들이 덜어 있었는데 책의 157페이지. 저녁이 되어 이때쯤 여기서 인원 점검을 받을 때 그 다음 수용소 문을 통과하여 막사 안으로 들어올 때 죄수들에게는 이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춥고 배고플 때이다. 지금 같은 때는 맹물 양배추국이라 해도 뜨뜻한 국 한 그릇이 가뭄에 단비같이 간절한 것이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단숨에 들이켜게 된다. 이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즉 죄수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의 전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실제 경험했던 혹은 느꼈던 소외를 밝히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서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보다 이 소설이 생동감 있게 독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어요. 책 195페이지. 슈오프는 이 노인에 대해 이렇게 들은 적이 있다. 그가 수용소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아예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단 한 번도 특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10년간의 형기가 끝나면 또다시 10년을 첨가하곤 했다는 것이다. 슈오프는 오늘 처음으로 그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수용소 내의 죄수들이 모두 새우등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는 반면에 이 노인은 유독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다. 그는 끝이 다 다른 나무 수저로 건더기도 없는 국물을 단정한 모습으로 먹는다. 다른 죄수들처럼 국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먹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높이 들고 먹는다. 이는 아래 위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뼈처럼 굳은 잇몸으로 딱딱한 빵을 먹고 있다. 그래도 어딘가 당당한 빛이 있다. 산에서 캐낸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무스름하다. 쩍쩍 갈라진 거무스름한 손은 그가 걸어온 수십 년의 감옥살이를 통해 한 번도 가벼운 노동이나 사무직 같은 것을 얻어 일한 적이 없이 생고생만 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그는 전혀 굴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다. 어떤 타협도 하려 들지 않는다. 300g의 빵만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처럼 더러운 식탁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지 않고 깨끗한 천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내려놓는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죄수들 중에서 이 노인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힘든 노역을 끝내고 온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본능적인 측면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노인은 식사를 하는 자세부터 밥을 먹을 때도 단정하게 먹고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음에도 스스로에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사람이 긴 수용소 생활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라든지 놓치고 싶지 않던 인간성을 지키려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슈오프도 식사를 할 때는 모자를 벗고 밥을 먹는데요.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보통 죄수들은 모자를 쓰고 있지만 슈오프에게는 그것이 자기만의 식사 예절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측면을 가진 노인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나타내고 싶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작가가 말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슈오프가 만난 이 노인을 통해 기계, 절개 또는 마치 이곳이 수용소가 아닌 것처럼 그 태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여유가 느껴졌고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식사 시간에서의 예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독자라서 더욱이 눈길이 갔던 180페이지 이 식사를 마치고 슈오프가 밖으로 나오는데 모두들 이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다시 잡담을 시작하자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하여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중국은 이 전쟁에, 즉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끼어들었는가? 그렇다면 또다시 세계전쟁이 일어나겠는걸? 안 그래? 하고 토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나라가 경험한 6.25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적인 대문호라 불리는 이 작가인 솔제니친이 우리 한국 전쟁을 무려 이 소설에서 언급했다라는 게 물론 따뜻하고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괜히 더 정감이 가는? 친근감이 가는?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 보니까 작가가 다양한 면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가능한 것 같고 우리도 많은 것을 알다 보면 다른 책을 읽을 때도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적응해 들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가장 끔찍하고 혹독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 영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책의 192페이지. 감옥의 벽은 돌이고 마루는 시멘트에다 창문은 하나도 없다. 난로를 떼는 것은 벽에 얼음을 녹여서 마루 위에 물구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다. 잠자리는 널빤지 한 장뿐이다. 만약 이가 성한 사람이라면 매일 300g의 빵이 지급되고 사흘째와 엿새째 그리고 아흘에 되는 날에 국물이 나온다. 열흘. 이곳 중영창에서 열흘을 살고 나면 이미 건강은 평생을 두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 10중 8구는 결핵에 걸려 다시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 중영창을 15일 살게 되면 이미 그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축축한 땅에 묻히고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막사 안에서라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영창 신세를 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책에서 그려지는 수용소에 있는 막사에서의 생활조차도 사실 녹록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데 하물며 이 막사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라고 고마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영창이라는 곳, 즉 우리가 흔히 영창이라고 부르는 곳은 가히 열흘을 채 버텨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 그래서 상당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인간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장소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가볍게만 읽어내기에는 사실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하루 일과의 마무리로 접어드는데요. 책 219페이지. 슈오프는 머리만 한번 끄덕하고는 다람쥐처럼 날쌔게 윗칸에 있는 자기 침대로 올라간다. 이제는 200g짜리 빵을 먹어도 좋고 담배를 한 대 더 피워도 되고 그대로 잠을 자도 된다. 그렇다. 오늘 하루는 왠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들떠서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취침 준비라고 해봐야 그다지 복잡할 것도 없다. 때 묻은 담요를 들추고 그 속에 들어가 누우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대패밥을 넣은 베개에 머리를 얹는다. 그 다음엔 두 다리를 모아 덧옷 속에 쑤셔놓고 그 위에 담요와 겉옷을 덮으면 그만이다. 오 하느님, 오늘도 영창이 가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라면 그런대로 어떻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오직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순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슈오프에게는 순조로운 하루였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영창을 가지 않아서 이 막사에서 지내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그리고 지금 윤수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즉 일상을 살아낸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인공인 슈오프, 즉 이반 데니소비치가 이곳에서의 지난 8년간의 생활,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보내왔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이 작가인 솔제니친이 독자들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의 일상도 돌아보면서 저희는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또 다른 책을 읽어 나갈 것이라는 거 약속드리면서 혼자 읽나? 저희도 순조롭게 해볼게요. 부디 순조롭기를. 쉽진 않겠지만. 좋습니다. 제가 책에서 눈여겨봤던 두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83페이지, 즉 이 주인공 슈오프가 왜 수감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바로 이곳 204페이지에서는 이 소설의 주인공 슈오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처음에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애타게 자유를 갈망했다. 밤마다 앞으로 남은 날짜를 세워보곤 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후에는 이젠 그것마저도 실증이 났다. 그 다음에는 형기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집에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유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형지에서의 생활이 과연 이곳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을지 어떨지 그것도 그는, 즉 슈오프는 잘 모르는 일이다. 슈오프가 자유를 그리워한 것은 오직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단 한 가지 희망에서였다. 그런데 집에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주인공인 슈오프, 즉 이반 데니소비치가 원했던 것, 오직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단 한 가지 희망.
이 희망으로 이 소설이 쓰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작가인 솔제니친도 무려 10년이 넘는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결국 그 하루하루가 오직 집에 가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견뎌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비록 수용소 생활을 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짧게나마 혹은 길게나마 경험했던 2년간의 현역 군인 생활이 오버랩되면서 밤마다 앞으로 남은 날짜를 세어보곤 했다. 너무나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밑만 보고 살라고 했는데. 발밑만 보는데도 국방부의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지루하고 고루한 그 시간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로서 육군 현역 병장 만기 세대. 네. 여보세요? 전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13일을 보냈다. 사흘을 더 수용소에서 보낸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책이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앞선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슈오프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25년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그래서 10년의 형량을, 즉 형기를 마치고 유형지로, 일상으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독자로서 예측해볼 수 있게끔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소련의 수용소는 아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생각났고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도 생각이 났어요. 오.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적으로 내용을 다뤘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봐서 느낌이 달랐지만 또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작가의 실제적인 경험과 현실이 들어가서 좀 더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와 한 사람의 하루를 통해서 인간의 일생을 돌아볼 수도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과 일생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희의 일상을 소중하게,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책이 전반적으로 읽어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사용하는 단어나 이름들이 영미권이 아니라 러시아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함께 읽어온 소설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꼽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90페이지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 법이다. 저희가 살아남고 있잖아요. 화이팅. 강한 놈이 되고 싶고 강한 놈 이슬과. 예, 전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저 윤슬이와 이슬이가 함께 앞으로 더 강하게 살아남겠다라고. 너무 무서운데요. 눈빛에 살게요. 제가 바로 그런 녀석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97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